inference라고 하는 이 추론은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제가 이게 지문 독해를 넘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이제 이 강좌 마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단락 독해로 갈 건데, 지문 독해를 넘어가기 전에 이 앞쪽까지는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 것에 관련된 초점을 맞추었다면, 지문 독해로 넘어가면 지문을 이해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물론 정확하게 읽어서 이해해야 하지만, 정확하게 읽어서 이해해야 되지만 accuracy와 fluency 중에 비중을 더 둔다면 구문 독해는 accuracy 쪽에 당연히 비중이 갈 거고, 지문 독해는 당연히 fluency 쪽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보통 지문 독해를 하면서 막 단어 하나 모르면 학생들이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거나, 이게 그럴 필요가 없는데 좀 황당한 경우들이 조금씩 생겨요. 예를 들어 만약에 여러분한테 경제신문 주면 모르는 내용들 되게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특히 뭐 환율 이야기 나오고 이러면 읽는데 한글이니까 읽기는 읽으나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도 그래도 그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그 근본에 갑자기 환율을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한국은행의 그 회의를 거친 결과 어떻게 대응할까를 고민하다가 이에 따라서 갑자기 그 금리를 따라 동반 인상시키는 건 그 외국 자본의 너무 빠른 유출을 불러올 것이 우려되어 이번에는 0.025%만 1차적으로 그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모르는 말이 일단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느낌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씨, 엿됐다. 당장 어떻게 해야겠다는 이런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분위기를 찾으라고 하는데 사슴 긋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경제신문 주면 읽는 거 두렵습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올까봐 막 긴장되거나, 한 문장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안절부절 못하고 이걸 지금 사전을 찾아야 되나 나중에 찾아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하나요? 그러니까 왜 똑같은 글자로 되어 있는 텍스트를 읽는데 한국어를 읽을 때하고 영어를 읽을 때 다른 자세를 취하냐고요.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영어 지문을 읽을 때 잘 읽어낼 때 이해할 때 하나, 이게 지금 이 문장은 조금 오버했음을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약간 오버된 문장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자주 할 말입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문 독해로 넘어가는 거예요. 1과부터 11과까지의 정확한 해석 연습. 이제 그러면 영어의 모든 문장의 기본 구조는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중간 기점으로 단락 독해라는 강의를 시작하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지문을 읽을 때 여러분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뜻이 아니면 버리라라는 흉한 말에 적혀 있네요. 여러분이 해석 가능하십니까?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영국의 수도는 바다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해석을 잘못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영국 수도가 왜 바다 한가운데에 있어요? 런던이 잉글랜드 한가운데에 있겠지 왜 바다 중간에 있어요? 야, 그럼 뭔가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뭘 집착을 하는 거냐면 그러면 잉글랜드의 캐피털이라는 말이 영국의 수도가 아닌 것 같거든요. 잉글랜드의 캐피털이 C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영국의 수도가라고 해석하지 말아야 될 텐데 끝까지 그 말로 해석을 해요. 이게 그 다음 문장에 민폐를 또 끼치죠. 왜냐하면 자기는 영국의 수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알고 있는 뜻이 아니면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적을 잘 못합니다. 버려도 뒤에 가서 복구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 문장은 제가 지금 오버해서 썼다고 얘기했습니다. 캐피털이라는 말은 대문자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잉글랜드에서 대문자는 C의 가운데에 있다라는 얘기가 된 거거든요. 됐죠? 좀 오버했다니까요. 일부러 좀 과하게 쓰긴 했는데 이거 아니어도 여러분이 내가 알고 있는 1번 뜻 하나 가지고 문장에 끼워 넣은 다음에 그 1번 뜻을 고집해서 영어를 읽다가 문장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그걸 버려버리고 다르게 추론하거나 다른 뜻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실은 맥락을 통해서 읽어 나갈 수 있는데, 텍스트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컨텍스트, 맥락이잖아요. 맥락을 모르면 읽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맥락을 잡으면 무슨 내용인지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데 정작 맥락을 이해하는 건 버려버리고 너무 문장을 사성거하면서 따지고 구조를 분석하는 데 너무 집중을 해요.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영어의 구조를 이해하는 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게 여러분이 수능 문제를 푸는 데 해야 될 일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자, 이거 영어 보지 마시고 여러분 밑에 한국말 한번 보세요. 한국말 한번 읽어보세요. 금방 읽었죠? 그러면 여기다가요, 여러분이 하나씩 말을 한번 넣어봅시다. 아무 말이나 한번 넣어봐요. 뭐 넣을 수 있죠? 말했다가 남편에게 나 살쪘지? 했더니 남편이 응! 죽으려고 이 자식이, 그죠? 응! 하고 대답하고는 자신의 뭐를 후회했다고 할까요? 네, 자신의 말을 후회했다.
한번 해볼까요? 1. 자신의 말을 후회했다. 뭐라고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성급함을 후회했다. 아무거나 여러분이 한국말로 막 만들어봐요. 또 뭐 있을까? 자신의 그 용감함을 후회했다. 이래도 되죠. 그 다음에 4번은요. 뭐라고 할까? 자신의 실수를 금방 후회했다. 이래도 되죠. 그다음 마지막에 5번에 자신의 도박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여기다가 만약에 고스톱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냅니다. 다음 중 어울리지 않는 단어 하나를 고르죠. 이거 못 고를 한국 사람이 있을까? 이번 성급함 아닙니까? 걔는 지금 대학에 가겠다는 게 너무 성급한 결정입니다. 그러면 좀 더 천천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그러면요, 이번엔 대신에 내가 한번 이래 볼게요. 여기서 1, 2, 3, 4 중에 그 어떤 경우를 넣었을 때, 고스톱이 아닌 다른 1, 2, 3, 4를 넣었을 때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의미가 변하는 경우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이 단어를 잘못 읽었다고 해서 그러면 주제, 요지, 제목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왜 단어 뜻을 모르면 어쩔 줄을 모르죠? 한국말은 심지어 이렇게 비워놔도 그냥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의 스캔들을 모르면 안 읽으려고 그래요. 야, 이 캔들은 캔드에 딱 맞는 뜻이라 해야 됩니까? 아니죠. 볼까요? 마라타가 위에까지 해석해 놓은 겁니다. 물었거든요. 나 살찌겠지? 요새 계속 살찌지? 라고 했더니 남편이 예스! 하고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를 냈다가 하고 아주 빠르게 자신의 캔들을 후회했다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캔들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죠? 솔직함입니다. 자신의 솔직함을 후회했다라는 얘기인데 자신의 망언을 후회했다라고 해석하면 주제, 요지, 제목의 답이 바뀌나요? 왜 그럴까?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요. 내용에서 핵심적인 단어들은, 중요한 단어들은 여러분이 맥락을 놓치지 않으면 그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사실 불편함이 없는데 오히려 내가 때려잡기가 더 안 좋습니다. 마구 이상하게 때려잡지 마시고 내용상으로 때려잡으면 되는데 글자 생김새를 갖고 때려잡거나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돼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면 중요한 단어라면, 그 지문에서 중요한 단어라면 그 단서가 나오겠죠. 이것과 관련된 단서가 계속 나올 겁니다. 우리가 그걸 공부하려고 하는 게 단락 독해예요. 지문 독해에서는 그렇게 읽기도 같이 공부할 거거든요. 근데 맨날 지문 독해만 해도 이것만 하잖아요. 막 실컷 분석해놓고 해석 다 해주고 그러니 1번이 답이지. 여러분 국어 선생님이 지문 읽어주고 1번이 답이지 이러면 그 수업 듣겠어요? 근데 영어는 왜 해석해주고 1번이 답이지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죠. 사실은 자기도 내용 이해 못한 경우가 더 많은데. 당연히 비문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마다 이 비문학 제재를 어떻게 읽을지에 대한 자신의 방법론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영어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영어 선생님들은 왜 천편일률 전부 사선 긋고 분석만 할까? 중요한 건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니까 마냥 뭐라면이 아니라 인지 아닌지 이거 외워야 돼. 그거하고 주제, 제목을 찾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떤 의미로 얘기한 건지 아시겠죠? 심지어는 몰라도 비워도 읽습니다. 물론 한 지문에 모르는 단어가 10개 되고 이러면 그건 단어가 빈 게 아니라 뇌가 비었다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되겠지만 한 지문에 단어 2-3개 모르는 걸로 답 못 찾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우선적으로 외워야 될 단어를 놓치지만 않는다면. 캔들이라는 단어는 솔직함인데 이런 말이 들어가면 환한 느낌이 들어요. 환한 느낌. 옛날에 이렇게 그 로마에서 그 원로원들 뽑을 때 그 사람들이 나올 때 그 무슨 옛날 유럽 영화 이런 거 보면 그 사람들은 무슨 색깔로 옷 입고 있어요? 하얀색 옷 입고 있죠. 그 의미가 뭐냐면 나의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진실되게 드러내겠다라는 뜻으로 옛날 원로원이 출마하는 사람들이 하얀색 옷을 입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캔디드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한 것. 그래서 캔디드가 무슨 뜻이죠? 솔직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환하게 밝히는 양초가 뭐가 되죠? 캔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얀 옷을 입고 출마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자, 이 단어를 외우면 내가 이긴 겁니다. 이제 이 단어를 여러분 외우는데 성공하면 알았던 사람이면 뭐 그냥 이해도가 높아진 거고 몰랐는데 이 단어를 외우면 이제 내가 이긴 겁니다. 이거 어려운 단어거든요. 얘가 그래서 후보자 출마자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러면 이거 초라는 캔들이라는 양키 캔들 그겁니다. 거기서 시작해도 이 단어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어는 저렇게 외우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 어원을 통해서 외우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 가장 좋은 건요. 내가 공부한 지문에 표시하고 정리해서 열심히 외우는 방법. 그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만 같은 단어의 반복을 싫어할까? 한국어도 어마어마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지문을 쭉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이게 지문이라고 생각해봐요. 시험에 나오는 수능 지문인데, 처음에 최용규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최 씨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투스에 들어와서 학원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 씨는 이러면 겁나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은 어떻게 해버리죠? 생략해버립니다. 한 번 쓰면 끝입니다. 원규는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을 왔고요. 원규는이라고 하지 않고 졸업하자마자 그 다음에 이투스에 들어가서 학원 강사가 되었고, 그래서 한참 전성기를 누리다가 그 다음에 뭐 지금은 꺾어져서 병신 됐지요. 뭐 만약에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이렇게 최씨를 빼버릴 텐데, 영어는 항상 문법적으로 우리 많이 배워왔던 거잖아요.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주어 자리를 계속 써야겠죠. 계속 써야 되는데 최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지겨움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로 바꾸죠. 한국어도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지 않고 다른 단어로 바꾸려고 하는 습성은 영어랑 똑같아요. 근데 영어가 이걸 훨씬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문법적으로 완전한 형태를 갖춰야 되니까. 그래서 하다가 재미없으면 나중에 뭘로 가는 거예요? 대명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야,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마지막 문장의 대명사는 그러면 그래? 키워드네요. 국어선생님이 비문학 독해를 하면 자기만의 나름의 글을 읽는 요령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어 선생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나타나는 글의 키워드를 확인하면 마지막 문장의 키워드는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벗어나지 않고 나타났다면요, 지문 가운데 나오는 내용은 전부 세부 진술이 되는 거니 첫 문장 마지막 문장 가지고 답 쓰셔도 되죠. 야, 이걸 만약에 이제 얘들아 다 필요 없어, 첫 문장 마지막 문장 갖고 답 써, 이러면 사기꾼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변수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문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이해하는 건 좀 달라요. 우리 단락독해 시작하면, 그래서 여러분하고 뭐부터 할 거냐면, 한 처음에 몇 시간에 걸쳐서는 첫 문장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부터 할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문장이 나의 주장으로 시작하면 내려가는 글들은 뭐밖에 안 나올까? 그렇죠? 그걸 뒷받침하는 스포팅 센텐스에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장했다가 내려가서 뒤집는 놈이 누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문장이 나의 주장으로 나오면 첫 문장이 뭐예요? 그래? 주제죠. 당연히. 갑자기 표정이 막 재미없는 구문독해 하다가 이런 얘기 하니까 저 새끼 저거 빨리 가르쳐주면 좋겠다, 이런 표정입니다. 야, 첫 문장이 나의 주장으로 시작했어요. 내 주장이면 내려가서 뒤집는 병신은 없어요.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꾸준히 천천히 하는 거거든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건데, 그래야 수능도 아닌 것 같아 그거 아닌 것 같고, 이런 얘기가 어딨냐고요. 있더라도 그건 수능에서 주제를 물어보는 지문으로는 못 쓰겠죠. 그렇죠? 그럼 나의 주장으로 시작했으면 내려가는 건 내 주장이 옳음을 뒷받침하는 문장으로만 쓰겠네요. 여러분, 머리를 한번 써볼래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인간의 머리가 이렇게 호두까는 데 쓰는 거 아니거든요. 첫 번째 문장에 나의 주장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 in conclusion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으면 이 두 문장을 딱 읽으면 아구가 맞겠죠. 왜? 가운데 건 전부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문장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마치고 결론을 맺어주고 있으니,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마지막 문장을 잘 안 주겠네? 왜냐하면 주면 너무 쉬우니까 안 주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은 어떤 형태의 문장이 이루어질까? 얘는 상하 개념이 성립해요.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부연 진술로만 끝났으니까.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말로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가 한순간에 될 거라고들 생각해요. 그래, 주제를 한번 써볼까요? 그게 맞아야겠어요? 그게 틀려야겠어요? 그거 아니야라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영어 지문 볼 땐 그런 생각을 안 하지? 첫 번째 문장에 오랫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타나면 나하고 반대가 주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악착같이 그러니까 그만 분석 좋은데요.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것도 좋은데, 시험이 지문의 주제를 잡아서 문제를 푸는 거라면 그 지문의 주제를 파악하는 지문 읽기도 훈련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요, 맥락을 따라 읽는 거예요. 영어 지문에서 이 맥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놓치지 말아야겠죠.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 뒤집는 놈이 있겠어요? 많은 과학자들이 의해서 예를 들어 만약에 유엔이었죠. 유엔에 무려 120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120명의 100명이 넘는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포함한 노벨상 수상자들이 GMO는 인간에게 절대로 해롭지 않으므로 그 GMO와 관련된 악선전을 멈춰달라는 보고서를 그린피스에게 보냈군요. 그린피스에게 보냈습니다. 이게 재작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일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제가 속지 말자이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못 믿을 노벨상 수상자들, 이게 그래 주제겠습니까? 뭐겠어요? GMO에 대한 편견을 지우자겠죠. 아니면 거기다 노벨상 수상자를 왜 데리고 나와요? 야, GMO는 위험한 거야 라고 얘기할 거였으면 다른 연구 결과를 갖고 오거나 또는 우리 편의 아군의 내 얘기를 들을 만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갖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120명이 넘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그린피스에 GMO의 유해성에 대한 그 흑색 선전을 중단해달라는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연구 결과를 들이밀거나 권위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갖고 왔을 때는 내 권위가 약해서 그 사람들의 권위를 빌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얘기한 건 국어 지문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말로 했더니 여러분이 그대로 예측이 되는데 왜 영어로 되어 있는 건 영어로 되었다고 다른 자세를 취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문 독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관사 더가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말에 쓰지 않는 놈인데 정관사 더가 나타나면 앞에 이 표현의 다양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표현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꾸 말을 바꿔가는데 이 표현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스터 최도 나오지만 그 다음에 더 큐트 가이라는 말이 나타났다 쳐요. 만약에 중간에 인상 쓰긴 더 큐트 가이라는 말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둘째 줄 셋째 줄로 해석을 못했다. 그러면 더 큐트 가이는 누굴까? 최씨죠. 볼 게 뭐 있어요? 더잖아요. 어가 아니잖아요. 앞에 나왔던 어떤 사람을 다르게 표현한 거라 이 표현의 다양성 차원에서 정관사 더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명사에 대한 읽기 훈련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1번부터 한번 해보는데요. 읽어보시면서 여기서는 집중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the premises가 뭔지를 여러분이 한번 추론해 보세요. 일부러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로 뽑아둔 거예요. 일곱 명 사람들이 일요일에 리스본에 있는 디스코텍에서 죽었거든요. 뭐하고 난 뒤에 죽었냐면 독성물질을 투척했군요. 누가 독성물질을 투척하고 나서 죽었다라고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 프레미스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 없을 거고요. 아는 사람도 아마 전제 정도로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전제에다 투척할까요? 캐피탈이 수도가 아니면 버려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뜻이 맥락에 어울리지 않으면 과감하게 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그냥 프레미스가 아니고 the premisse니까 앞에 나왔다는 얘기네. 이 프레미스는 뭐예요 그러면? 다른 단어로 바꾸면? 디스코텍이죠. 아니 디스코텍에 있는 사람들이 독극물 때문에 죽었는데 이 독극물을 디스코텍에 투척했지 어디다 있겠어요. 여러분 한국어 같으면 아까처럼 빈칸 만들어 두면 그냥 찾는다니까요. 근데 영어로만 내놓으면 중심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 지문을 읽을 때 자꾸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전을 찾았더니 3번 부동산, 건물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렇게 외워서 해결하시겠습니까? 이번에 한번 해볼까요? This opening 한번 잘 해보세요. This opening은 뭐예요 그러면? 이 공개 이 구멍 이러면 끝장입니다. 뭐예요 제가? Lake Baikali잖아요. 그래서 this opening이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오프닝이 그럼 여기서 이게 호수로 보이는 아이하고요. 이 구멍으로 보이는 아이하고 영어 지문을 읽는 실력이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정관사 더를 이용해서 또는 이런 지시어를 이용해서 내용을 바꾸는 건 영어가 가지는 표현의 다양성 차원에서 바꾸는 거거든요. 계속 레이크 나오면 재미없으니까. 레이크 바이컬이 바이컬 호수가 세상에서 제일 깊죠. 똑같은 호수 두 번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석할 때는. 그래서 세상이 제일 깊죠. 그래서 extend니까 확장되어 내려간다라는 얘기가 쭉 내려가는데 1600m까지 내려가는군요. 제일 깊은 곳은. 그리고 이 호수가 약 20% 정도 세계의 민물을 담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겠죠. 3번 한번 해볼까요?
tardiness하고 위에 나온 다른 단어 하나하고 여러분 연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late하고 연결하면 되죠. 명사로 lateness라고 쓰면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단어를 쓰는 겁니다. 영어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문에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잡았던 keywords가 내려가서 똑같은 단어로 반복될까? 단어가 바뀌겠네. 그래서 빈칸을 만들면 빈칸에 들어가는 답은 본문에 있는 단어가 답이 되나요? 오히려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안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 야 이게 빈칸 문제를 보실 때 오늘 갑자기 또 지문 독해 얘기를 야 최 씨는 아주 유능한 영어 강사입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영어 실력 자체도 좋고요.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자료 그 적중도 뭐 놀랄 정도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은 최홍규를 만난 게 행운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끝을 낸다고 칩시다. 빈칸 이런 데 뚫을 것 같아요? 어디다가? 너희들은 행운을 가졌어. 이런 데다가 빈칸을 만드는 거죠. 주제는 최 씨는 유능한 강사이던데 그 주제문과 연결지어서 빈칸을 만들게끔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정말 어렵게 만들면요. 진짜 어려운 빈칸 문제는 네 문제 중에 두 문제는 주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최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는 늘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 사례랑 방법 이런 것들 소개되고 마지막에 그래서 여러분도 최 씨의 충고를 잊지 마세요. 만약에 이렇게 지문이 주어졌다면 여기서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를 비우면 낮은 수준의 문제입니다. 낮은 수준이라는 건 쉽다는 얘기예요. 진짜 어렵게 만들면 여기다가요. 거북이의 교훈을 잊지 마세요라고 만들면 뒤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전혀 여기는 거북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거북이의 교훈 이렇게 주면 그 문제가 최고 난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나중에 지문 독해하면 이제 다른 유형별 풀이 이런 거 안 할 거거든요. 도표 풀이도 알아야 됩니까? 뭔 놈에 그렇게 유형에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수능에 나오는 문제는 사실적 확인 문제냐 아니면 추론적 이해 문제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내용을 이해하는 추론과 관련된 주제 요소 제목과 관련된 문제고 사실적 이해 문제는 뭐밖에 없냐면 도표, 안내문 둘, 그 다음에 내용일치, 불일치 그 네 개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잡으면 되는데 내용은 안 찾고 맨날 쓸데없는 거 막 쳐잡아져가지고 주제하고 요지하고 필자의 주장이 유형이 달라요? 보기만 다르게 생겼겠지. 요지는 보기가 한국말로 되어 있거든요. 주제는 문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목은 뭐죠? 어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또 똑같은 문제인데 그걸 뭘 유형별로 나눠갖고 쳐잡아줬어요 그걸. 예, 빈칸이랑 순서 삽입 정도는 유형별로 뭘 주의할지 출제자들이 활용하는 게 있어요. 도표도 마찬가지겠죠. 퍼센트를 나타낼 때 to로 나타내는 경우, by로 나타내는 경우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런 정도 조심하면 됐죠. 그 다음에 비교 표현 모르면 도표 못 풉니다. 그런 걸 알면 됐지 무슨 그걸 유형별로 문제를 몰아놓고 풀고 앉아있어요. 그게 내가 좀 너무 그런가? 어떤 식으로 출제자들이 문제를 만드는지를 더 익숙해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주제가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라는 걸 알면 보기에 거북이가 준 교훈이라는 말을 답으로 쉽게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빈칸 문제 풀 때 그래서 딴 거 하지 말고 주제문을 찾아보세요. 잘 찾잖아요. 주제는 잘 찾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주제하고 가장 밀접한 보기를 쓰면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빈칸 앞을 보고 빈칸 뒤를 보고 지랄들을 합니다.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말은 좀 안 속았으면 좋겠어요. 빈칸이 앞에 올 경우, 가운데 올 경우, 뒤에 올 경우 이렇게 여기가 답이고 저기가 답이고 내가 그거 아닌 문제 찾아서 줄 테니까 한번 가지고 와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들 그렇게 현혹시키면 안 됩니다. 아들이 늘 늦죠. 제발 만성적으로 늦지 마시고 그냥 늘 늦는 거예요. 우리 애가 자주 늦거나 항상 늦거나 좋은데 만성적으로는 좀 늦지 마세요. 모든 것에 늘 늦어요. 그래서 gotten so bad니까 여러분 get 기억나죠? 변화, 그죠? 그래서 gotten so bad니까 그게 나빠졌죠. 그래서 두 과목이나 낙제를 했군요. 지난 학기에. 뭐 때문에? his가 단수죠. 좀 전에 나왔던 the나 this처럼 his가 단수가 돼서 얘가 뭘 나타내는? late를 나타내는 말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단어로 바꾸면 lateness일 텐데 재미가 없거든요. tardy, tardy라는 말이 느리게 발전하는 걸 얘기합니다. 아주 발달이 더딘 것. subject는 이거 예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아래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잭트가 던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eject라고 하면 밖으로 던지는 게 돼서 CD 플레이어 같은 이제는 뭐 유물인가요? 이젝트 버튼을 누르면 CD가 밖으로 튀어나오죠. eject가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얘는 아래로 집어던졌군요. 그래서 subject가 밑으로 집어던졌으니 종속시키다라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쉽게 꿀리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내 연구 아래에 종속시키면 뭐가 될까요? 연구 주제, 연구 과목, 연구 대상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명사 뜻 중에 하나 알아야 될 게 피실험자라는 뜻이 있어요. 어디에 종속된 애죠? 실험에 종속된 애. 그럼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 사진 찍히는 대상을 피사체라고 하는데 얘가 왜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얘를 subject를 이해한 사람하고 이걸 1, 2, 3, 4 써서 외우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저기 다가오는 놈한테 못 오게 집어던지면 이게 object입니다. 그래서 얘는 반대하다라는 말도 되고 subject가 주관적 딱 내 밑에 두고 보는 거니까 주관적인데 비해서 얘는요 객관적이겠죠. 그래서 objective가 주관적인이란 말도 되고 종속된이란 말도 되고 둘 다 돼요. objective는 객관적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멀리 던져놨으니까 객관적으로 보이죠. 얘가 그래서 명사로 쓰면 저기 던져놓고 쫓아가는 뭐가 되기도 하냐면 목표가 되기도 하거든요. 야 그냥 잘못 보면 와 이 뭔 놈의 한 단어가 이 많은 뜻을 가진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실은 얘도 뿌리는 하나인 거죠. 그리고 그걸 상황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단어의 이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겠죠. 4번 해볼까요? 모르는 단어가 두 개일 거예요. 여기도 모르겠고 여기도 모르겠고 그쵸? 아나요? 스튜르는 알겠죠? 학생들이 아주 짧은 요약본을 쓰는 겁니다. 뭐에 대한 요약본이냐면 과학 뭐에 대한 요약문을 쓰는 거군요. 자, 그 다음에 커마는 뭐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서잖아요. 그리고는 $250를 받는 거죠. 그 각각의 such라는 말이 또 단서가 되는군요. 아까 1번에 나왔던 the나 2번에 나왔던 this나 3번에 나왔던 his나 4번에 나오는 such나 이런 것들이 뭔가를 한정해서 말하면서 얘와 관련된 정보를 앞에서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놈인 거죠. 제가 분석만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잘 읽으려면 영어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잘 이해를 해야죠. 그리고 얘를 문장에서도 구현하고 지문에서도 구현해야 되는데 문장에서 정확하게 읽는 건 우리가 지난 10일까지 한 거고 그 다음에 이번 과에서 이제 다음 단락 독해로 넘어가는 다리를 하나 놓고 가는 겁니다. 지문에서는 주로 이거 하겠죠. 물론 지문 독해에서 더 중요한 건 지문의 흐름을 잡아서 답을 찾는 게 주된 과제가 될 거고요. 이거 추상이라고 해석하신 분은 캐피털이 수도로 안 될 땐 버리라고 그랬어요. 프레미스가 전제로 안 될 땐 버려야 돼요. 그럼 여기는 그런 앱스트랙에 대해서 $250를 받는다라고 했으니 여기 앱스트랙은 위에 있는 단어 다른 걸로 바꾸면 summaries,가 되는 거죠. 그런 과학적 논문에 대한 짧은 요약집에 대해서 $250를 받는 겁니다. 여기 abstract라는 말이 그래서 요약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알 필요 없어요. 어차피 상황에 따라 나오면 그렇게 해결하면 되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추론 강좌를 20강짜리로 만들어서 오래전입니다. 10년 전쯤에 저는 이게 영어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 이 훈련이 잘 되면 지문 정말 잘 읽거든요. 그래서 추론 강좌를 20강으로 만들어서 그나마 내가 이투스에서 가장 잘 나가던 시절 대한민국 영어과 선생님들 중에 제일 잘 팔리던 1등 시절에도 이걸 만들어서 몇 개 못 팔아먹었어요. 학생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뭐 이런 걸 나지 이런 생각이 좀 드나 봐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길게는 못 하겠는데 여러분이 훈련을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저 논문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면 읽어 나가다 보면 그 논문에 관한 정보가 나와요. 안 중요하면 과학적 거시기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이것과 관련된 얘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 두세 개 나타나는 건 절대로 여러분이 주제, 요지, 제목을 찾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 거예요. 물론 핵심적인 단어를 모르는 건 민폐죠. 제일 중요한 단어를 모르는 건 민폐지만 그런 단어는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될 거니 그런 건 겁먹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ARI가 붙어 있는 건 여러 번 설명드렸죠. 뭔가를 모아놓은 거 됩니다. 집합형 어미가 되는 거예요. 모인 장소가 되기도 해요.
딕션이 말인데 그래서 딕셔너리는 뭐 되죠? 사전. 웨폰은 무기인데 웨폰리는 무기류. 주얼 보석인데 주얼리는 보석류. 장소가 되기도 해요. 와인 만드는 것이 와이너리. 그때는 ERY입니다. 그 다음에 커피 로스팅하는 거 볶는 것을 로스트리라고 하죠. 피쉬가 모여 있으면 피셔리라고 그래요. 그럼 피셔리는 뭘까? 얘는요, 물고기가 모였겠네. 양식장입니다. 됐죠? 이렇게 RY가 붙으면 ERY, ARY로 변화를 하는데 얘네들이 붙으면 뭐가 모여있는 집합을 나타내거나 그 다음에 모여있는 장소를 나타내죠. 그래서 sum이라는 SUM이라는 말이 sum이 요약하다라는 뜻인데 summary라고 쓰게 되면 요약집이라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5번은 하시면서요. 제 부탁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보지 마시고 쭉 읽어 내려가면서 큰 우를 다른 표현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큰 우를 다른 단어로 뭘로 바꾸고 있는지 다 찾아보세요. 문장은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제키가 사커리빌 카누를 타러 갔죠. go ing라고 쓰면 뭐 하러 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카누를 타러 갔습니다. 지난주에. 네, 이 아가씨 그런 보트를 패들해 본 적 없었지만 그런 패들이라는 단어 맥락을 통해서 짚을 수 있죠. 뭐라고 해석하면 되죠? 겁먹지 마세요. 솔직함이나 과감함이나 용감함이나 다 해석 다 통해요. 이 보트를 뭐하러 갔겠어? 때로 부수러 갔겠습니까? 그런 보트를 뭐 해본 적은 없지만 뭐 해본 적 없지만 조종해 본 적 없지만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패들이 원래는 노를 졌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보트가 그러면 앞에 나오는 뭐가 됐어요? 얘가 지금 크누가 됐죠. 그런 보트를 조종해 본 적 없지만 노져 본 적 없지만 굉장히 빨리 배웠습니다. 자, 그러다가 the craft를 그 솜씨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 공예품 이러면 안 되겠죠. the craft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면 되죠? 얘도 커누죠. 그 커누가 뭘 통과하냐면 몇몇 아주 거칠고 다음에 돌이 많은 그런 장소를 강에서 지나갈 때 그래도 계속 떠 있게 만들었죠. 엎어지지 않고 잘 몰았습니다. 이 또 여기에 해당되는데 얘는 뭐 대명사니까 제쳐놓고 1시간쯤 있다가 제키는 그 베슬을 얘도 뭐겠어요? 커누겠죠. 영어는 원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바꾼 거 아니라 원래 있는 문장에서 갖고 온 거예요. 베슬이라는 단어는 파이프 관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혈관을 blood vessel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걸 관이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뜻이 안 맞으면 버려야죠. 여기 있는 얘는 카누가 된 거죠. 그리고는 제키는 카누를 안전하게 안으로 가지고 왔고 새로 발견한 재능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됐죠. 아무 말도 아닌 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말인데 나중에 저것도 다른 참고서에 해석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뭔가 좀 다른 생각이 좀 들 거예요. 한 번 더 여기 있는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안 돼 있나요? 여기 있는 렘브란트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말을 바꿔 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게 지문을 나중에 읽을 때 수능 지문을 읽을 때 첫 번째 문장에 등장하는 키워드를 딱 잡고 걔가 바뀌어가는 모습을 잘 보면서 이렇게 내용을 짚으면 중간에 길을 읽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되게 좋아하죠. 꼭 즐기지 않아도 됩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좋아하죠. 마스터피스라는 건 아주 뛰어난 역작, 걸작을 마스터피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스피드식 독직회 이런 게 있죠. 자, 그럼 이 더치맨이 누구예요 지금? 렘브란트잖아요. 이 렘브란트의 걸작들을
많은 세상의 뮤지엄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몇몇 마스터라는 얘가 또 렘브란트죠. 이렇게 단어를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이 거장의 최고의 작품은 뉴욕에 있는 그 유명한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는요, 이 박물관에, 미술관의 관람객들이 정말 완벽하게 appreciate, 그 감상을 할 수 있죠. 이 17세기 천재가 얘가 지금 또 뭐가 되고 있냐면 렘브란트가 된 거죠.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이 17세기 원규의 작품 이런 걸 볼 때 쟤를 렘브란트로 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이렇게 좀 영어 지문을 읽는 능력 차이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나중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꼭 한번 가보십시오. 현대 미술관 중에는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미술관들 중에는 뭐 이렇게 중세 작품 이런 게 뭐 루브르나 아니면 저기 어디죠? 프라도나 이런 데가 아주 좋다면 뭐 대형 박물관도 좋고요. 근데 현대 미술관 중에는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 미술관도 좋아요. 여기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꼭 한번 가보십시오. 더치는 영국 애들이 네덜란드 애들을 샘내서 생긴 말이에요. 이것들이 워낙 돈도 잘 벌고 영국이 네덜란드가 처음으로 전 세계 최초로 주식회사라는 걸 만들잖아요. 증권거래소라는 걸 얘네들이 처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동인도 회사라고 불리우는 놈들을 이렇게 만들어다가 이렇게 식민지에 있는 돈도 잘 빨아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자기들의 자본을 가지고 뭐 전쟁도 잘 치러내고 막 이제서 얘네들의 시기에서 붙은 이름이 저 네덜란드 놈들이라는 말이 붙어서 네덜란드 놈들처럼 군다라는 말로 더치페이 이런 말이 만들어진 건데 실은 더치페이는 틀린 말입니다. 영어에는 그런 말은 없고요. pay by Dutch라고 쓰기는 합니다. 근데 주로 이렇게 쓰면 이것도 좀 이상하고 그냥 split이라는 말이 가장 일반적으로 그 split the bill이라고 하면 나눠내자 이런 말을 쓰죠. 이것뿐만 아니라 더치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는 것들은 다 좀 뭐냐면 부정적인 말로 쓰여요. 프렌치가 한번 설명드렸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걔네들이 100년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감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영국 애들은 안 좋은 말 앞에다 프렌치를 붙이고 프랑스 애들은 안 좋은 말 앞에다가 영국을 붙여요. 프렌치 키스가 그래서 생긴 말이에요. 아주 지저분한 키스라고 붙인 말입니다. 지금은 그 의미가 변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 다음 이제 7번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림보를 다른 단어하고 여러분 엮어서 볼 수 있겠습니까? 1139명 중에서요. 앞에 of가 이렇게 오면 그렇게 해석합니다. 1139명 중에서 하버드 1967년도 졸업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학번 붙이면 입학하는 데다가 붙이죠. 얘네들은 졸업하는 데다가 붙입니다. 그리고 졸업 동기가 학교의 alumni 동창입니다. 왜냐하면 입학은 다른 학교로 하는 경우들이 워낙 많아서 졸업할 때 같이 졸업하는 애들이 얘들은 동기입니다. 그래서 하버드가 생각보다 한 학년이 작죠, 그죠? 우리나라 아주 소규모 대학 정도의 숫자 정도 되는 겁니다. 1967년도 졸업생 1139명 중에서 90명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 자신들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후에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career plan 이거 진로 정도로 해석하면 좋거든요. 자, 근데 올해 대략 1000명 중에서 적어도 250명 정도가 dead limbo에 있다라고 하면 dead limbo는 뭐가 된 거죠? 얘는 undecided 된 거죠. 그래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dead limbo는 원래 아브라함을 기본으로 하는 종교들에서 쓰는 말인 거죠. 그 아직 지옥과 천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을 그 상태를 림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나와서 쓰이는 말입니다. 8번 해볼까요? 말씀 안 드려도 저거 기어공원 아니겠죠. 기어공원이라고 해석하면 해석 안 되잖아요. 얘 지금 대시 앞에 나왔던 말을 받았음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저 특별한 attribute는 앞에 나왔던 뭐가 되겠어요? servant spirit이 되는 거겠죠.
이게 조금씩 자꾸 저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지문 읽는 거 되게 많이 편해집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같이 단락독해 한 권 정도면 영어를 여태까지 지문을 읽을 때하고 느낌 자체가 좀 많이 다를 거예요. 당장 성과로 나타나는 건 순서를 잡는 문제나 문장을 찾아 넣는 문제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하거든요. 그런 걸 볼 때 눈이 좀 많이 달라지죠. 자, 현명한 사람, 동의어로 이제 원규 이런 게 있는데, 현명한 사람이라면 하인의 정신을 만들어낼 거라고 그랬거든요. 내버려 두세요. 그냥 이러다 줄게. 하인의 정신을 만들어낼 건데 접속사네요. for이 접속사가 되면 왜냐하면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특별한 특성이라는 명사예요. attribute이 속성, 특성이라는 명사로 쓰입니다. 그때 이 attribute은 위에 나왔던 servant split의 내용이 되는 거겠죠. 이게 사람들을 어마어마 끌어당기거든요. like는 뭐뭐 같다라는 얘기인데 다른 건 이만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최고로 끌어당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다음 9번 갑시다. 뭐 이건 시간을 드릴 것도 없네요. 이번에는 than이 단서가 되겠죠. anguish는 뭐의 반대말일까? 반대말이 뭐의 유의어일까? suffering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겠죠. mental suffering then physical suffering이라고 쓰면 재미없으니 그래서 suffering 대신에 고통이라는 단어, 다른 anguish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고 있는 거죠. 10번 볼까요? 이번엔 split up이라는 말 뒤에 나오는 but을 보면 split up하고 반대되는 말이 뒤에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겠네요. 그럼 split은 뭐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만 뒤에 나오는 뭐하고 오히려 반대가 되고 있어요? unified하고 반대가 되고 있죠. 자, 지역적인 차이가 있지만 뭐에도 불구하고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더 편하다는 얘기죠. 지역적인 차이가 있지만 영국이 어떠한 표시도 보이고 있지 않죠. 어떤 표시가 나타나지 않냐면 split up 될 쪼개질 표시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어떻죠? 오히려 더더욱 단합되어 가는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가 됐겠네요. 윤희는 뭐 설명 이미 드렸으니 안 하겠습니다. split이라는 말이 쪼개다 나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더치페이라고 할 때 나누어 계산해 주세요라는 말을 split the bill이라고 하거든요. 이러면 서로 각자 계산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광고에 보였던 영국 4개 나라들이 요새 자꾸 비틀비틀하죠. 자꾸 막 쪼개지려고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다음 11번 한번 가볼까요? 또 색깔이 빠져 있죠. 여기 forlorn이라는 말입니다. forlorn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맥락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금방 찾겠죠? 1시간을 웨딩 리셉션에서 보내고 난 뒤에 내가 알아챘네요. 뭘 알아챘냐면 내 친구가 forlorn 표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제가 집독짓기 앞에 할 때 그렇게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단서가 뒤로 가면서 해결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래서 친구에게 물어본 거죠. 무슨 일 있냐? 왜 그렇게 슬퍼 보이니? 라고 했으니 forlorn은 누구하고 동의어가 된 거예요? sad하고 동의어가 된 거겠죠. 12번 해볼까요? 뭐하고 동의어예요? 이번에는 그렇죠. lies하고 동의어가 된 거죠. deceit, 속임수, 뭐 사기, 부정행위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deceit 뒤로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했다라고 그랬네요. 최초의 거짓말을 덮으려고라는 얘기가 됐으니 deceit은 lie를 다르게 쓰고 있는 말이 된 거죠. 영어는 마침표 하나 안에 같은 단어 2번 쓰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비슷한 말이 나타나게 되면 항상 저런 표현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잘 찾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위에 나오는 말로 바꾸면 뭘로 바꾸면 되죠? 전치사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at marriage죠.
이런 거 이제 모른다고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으니. 그 다음에 해결이 안 되면 어쩌면 되죠? 그냥 구조대로 알타로 같다라고 해석한 다음에 지문을 마저 내려 읽어가면서 얘가 지문에서 중요한 단어면 다시 설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단어면 지나갈 거니 그냥 무시하고 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단락독해 하면서 자주 봅시다. 1770년대경에는 대략 절반 정도의 뉴잉글랜드 여성들이, 뉴잉글랜드 미국의 주 이름입니다. 영국 아니에요. 앞에 뉴멕시코 이렇게 붙어 있는 건 다 미국의 주 이름입니다. 멕시코를 닮았다고 뉴멕시코, 잉글랜드를 닮았다고 뉴잉글랜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요크시를 닮았다고 뉴욕이에요. 앞에 뉴자가 붙은 미국의 지명은 다 그런 겁니다. 1770년대의 모든 그 뉴잉글랜드의 여성들은 결혼을 할 때 임신을 결혼할 때 임신을 한 상태였답니다. 무려 절반 정도가 이것들이. 애플라치아나 또는 다른 백컨트리 리전이라고 하면 얘가 오지가 되는 거예요. 백이니까 뒤로 멀리 물러나 있는 지역이거든요. 자, 거기는 한 계산에 따르면 무려 이것들이요. 거의 94%의 신부가 임신을 한 상태였죠. 뭐 할 때? 제단으로 나아갈 때. 이 제단은 여러분 교회나 이렇게 성당 같은 데 가면 앞에 목사님, 신부님 서 있는 단 있죠. 그걸 altar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단으로 나아간다라는 건 결혼 선서를 하러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얘가 결혼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고, accord는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었어요. 이 코드가 뭐라고 그랬죠? heart, 심장. 그래서 심장,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져서 accord면 저쪽으로 맞추다라는 얘기니까 합의하다, 뭐 조화를 이루다, 어디에 일치하다, 부합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according to라고 하면 뭐뭐에 따르면 라는 말이 되지만, 그 다음에 14번 해볼까요? 반대말이 있죠. 뭐가 반대말이에요? abstract가 이번에는 반대말이죠. 이번에는 아까 나왔던 추출이라는 이런 뜻이 아니고 뭐가 됐냐면 그야말로 추상적인이 됐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abstract ideas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specific thought는 없었습니다 라고 해서 ideas가 또 뭐하고 같은 단어예요? thoughts하고 같은 단어예요. 영어 글쓰기의 특징을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장입니다. 저기 제너럴은 장군입니다. 후드 장군이에요. 혼자서 일반적 후드 이러지 말고요. 후드 장군의 최초 공격은 턴백이니까 어떻게 된 거겠어요? 얻어 터졌겠죠, 그죠? 격퇴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as is 이렇게 쓰면요, as 그 다음에 is 주어 이렇게 나오면 얘가 뭐뭐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글씨를 이상하게 썼네요. as가 무슨 뜻이죠? 뭐뭐처럼이죠. as가 뭐뭐처럼이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이랬던 것처럼이라는 말이에요. 주어가 이랬던 것처럼이라는 말에서 소위 도치되어서 순서가 바뀌는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할 때 뭐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assault도 6일 뒤 두 번째 assault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했으니 저기 assault는 여기 나오는 무슨 단어랑 같아요? attack이라는 단어와 같은 거죠. 제가 얘기하는 추론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지문을 읽을 때 저런 영어가 가지고 있는 지시어들의 특징들을 잘 이용해서 보는 것, 그 다음에 맥락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보는 것, 그 다음에 표현의 다양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그 모양새 변화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직독식회의 우리 파트 2 부분을 전체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